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에만 공식적으로 77명이 사망합니다. 77명이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고 맞아요. 어디 위령탑? 예, 위령탑도 있어요. 그건 정부도 그건 알죠. 그래서 네. 많은 좀 인명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완공은 빨리 했는데 네. 완공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땜질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까지 총 보수비만 1,527억이 들어요. 1,527억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었다. 그것은 이제 원래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던 비용의 4배의 비용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대결 키워드만 남았습니다. 예. 뭘지 궁금한데 마지막 대결 키워드 보여주세요. 판을 판을 바꾸다. 판을 바꾸다. 판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네. 박정희는 예.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등장 자체가 기존 네. 판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네. 그 결과 이제 박정희가 어떤 타이틀을 얻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얻었을까요? 닉네임. 뭘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당시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의 나이가 네. 지금 박정희가 40대, 그다음에 옆에서 경호하고 있던 차지철이 20대, 그리고 김종필은 30대입니다. 네. 굉장히 젊네요. 그래서 박정희가 어떠한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되느냐, 바로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이제 네. 그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네. 이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정희와 함께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쥔 이들 대부분이 20대, 네. 30대들이에요. 사실 이전까지 기존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많으면 뭐 70대. 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80대까지도 정치를 네. 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좀 고연령층에서 정치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 5.16 군사정변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진짜 어리다. 비교해보니까.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대가 젊어졌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 우리 사회가 뭔가 산업화, 근대화, 국가적인 큰 재편이 요구됐던 시기인데 이러한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어떤 새로운 판을 좀 깔았던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대 교체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피들이 네.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활력이 되찾아지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2번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개헌을 통해서 3번을 도전을 했고, 네.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장기 집권의 글을 걸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50대인 거예요. 그렇네. 네. 박정희의 삼성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야당의 노년층은 투쟁의 경력도 있고 노련하시고 연륜도 있지만 독재를 향하고 있는 여당을 저지하기에는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 희박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40대 기술원입니다. 네. 이거의 중심에 김영삼, 김대중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집권당으로부터 이제 야당까지 한국 현대 정치사 전반에서 첫 번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자, 이 세대 교체 이후에 두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일단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당대의 어떤 근대화의 열망 여기에 맞춰서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이죠. 아,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예. 이 가난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발전을 이루려면은 수출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당대에 돈 되는 건 다 갖다 팔았다. 외국에 갖다 팔았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도 팔고, 뭐 넝마도 팔고, 뭐 심지어 산 속에 다람쥐도 팔고, 어머. 그리고 뭐 은행잎도 팔고, 어머. 뭐 하여튼 온갖 것을 다 팔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팔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갖다 팔았다고 합니다. 뭐죠? 어머 뭐야? 그리고 못 쓸 것으로 하는 쥐가죽을 이용해서 쥐가죽? 아 이걸 또 이렇게 꼬집어 주시네. 여자 오버코트와 모자, 목도리, 핸드백 등 각종 옷감과 장신구 자재를 가공하고 있는 한국 모피에서도 수출 개발에 힘써 그 당시에 네. 농촌에 정말 쥐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쥐를 잡아다가 이제 가죽을 벗겨서 네. 이제 코트나 핸드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코리안 밍크라는 이름으로 갖다 판 거죠. 아 쥐는 못 입고 못 쓸 것 같아요 뭔가.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수출품도 있었거든요. 뭐예요? 뻥튀기예요? 이제 무슨 통, 무슨 통이죠? 통 같은데. 피? 피. 자, 그러면 한번 정답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어머. 막걸리 통 같은 오줌통. 오줌까지도 팔았어요, 외화로. 오줌을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이거 취향이 좀 누가 특이하신 분이 있나 어떻게 보다. 세일즈를 했을까요? 우리 오줌 살래요? 뭐 이렇게. 검진받기 좋은 오줌이에요. 지금 다들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이래봐도 이 소변은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kg에 한 62만 원 정도에 당시 팔렸다고 해요. 62만 원이요? 그 당시 가격 62만 원. 지금 62만 원도 엄청 큰데 아니 자, 당시에 그 62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1970년대 직장인들 평균 월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게 얼마냐 하면은 한 4만 원쯤 됩니다. 야 1년이면은 48만 원이잖아요. 사실 그 연봉보다도 너무 높은 거죠. 쏠쏠하네 진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오줌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소변에서 추출한 네. 유로피나제라는 게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중풍 치료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초중고, 그 다음에 뭐 예비군 훈련장, 터미널, 뭐 이런 데 곳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 수거통에서 이제 오줌을 채취해가지고 해외에 갖다 판 거죠. 기부잖아요 기부 어떻게 보면 나의 소변을 기부하는. 그죠, 본의 아니게 기부하게. 본의 아니게 기부하게 된 와 거예요. 근데 진짜 별거 다 팔았네요. 근데 이랬는데 사람까지 설마 판 건 아니겠죠? 이 사람을 팔았다는 것은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인력 수출이라고 해서 네. 노동력을 해외에 보내서 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네. 이런 이제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도 가고 군이 가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당시는 서독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광부로 남성들은 광부로 가고 여성들은 이제 간호사로 가서 네.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하는 그러면서 외화를 획득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덕분에 1977년이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수출이 100억 불을 돌파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수출은 많은 노동자들, 뭐 이렇게 해외까지 가서 일을 한 분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이렇게 획득한 외화들은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어떤 야심찬 계획의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뭔가 불길한 듯한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네. 예, 그러면은 한번 뭐 직접 확인해 보시죠. 헬기까지 타고. 박정희 대통령은 주원건설부 장관을 대동 헬리콥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 맞네. 시작을 했습니다. 야. 68년이구나. 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
서울과 부산을 잇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경제 도시들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건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67년도라고 하면 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러게요. 갑자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온 이 나라의 재력을 다 쏟아붓는다니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인구 한 700명당 뭐 차 한 대? 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던 시절이죠. 한국에서 어떤 마이카 붐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보급된 것은 사실 80년대 중반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1960년대 후반은 아직 정말 시간이 일러도 굉장히 이른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박정희는 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느낌은 왠지 우리 전체 속성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한국 특징. 그거는 박정희 시대 전반이 다 그래요. 네. 빨리. 네, 그래서 무슨 건설 현장에서 모자 같은 걸 썼을 때 거기에 뭐 돌격 이렇게 막 쓰여 있고. 우와. 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여튼 더 빨리 건설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재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더 싸게. 그래서 실제로 이 경부고속도로는 원래 계획보다 한 1년 정도 당겨가지고 1970년에 완성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산업화라는 새바람을 불어온 거는 맞는데 이걸 또 급속하게 하면서 많은 또 희생이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96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우리가 흔히 뭐 개발 독재로까지 얘기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큰 성과를 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작용도 분명히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빨리, 더 싸게 지으려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많아요. 너무 무리한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에만 공식적으로 77명이 사망합니다. 77명이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게 되고 맞아요. 어디 위령탑. 예, 위령탑도 있어요. 그건 정부도 그건 알죠. 그래서 네. 많은 좀 인명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완공은 빨리 했는데 네. 완공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땜질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까지 총 보수비만 1,527억이 들어요. 1,527억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었다. 그것은 이제 원래 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던 비용의 4배의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잘 만들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분명히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에 성과가 많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칭찬뿐만 아니라 또 많은 비판이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산업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을 요구했다라는 거였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박정희는 산업화라는 바람을 한국 사회에 일으켰고 김대중은 민주화 바람의 한 중심에서 그 선두에 서서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의 독재 정면으로 맞서온 김대중이 박정희는 79년에 사망했지만 김대중은 그 연장선상에서 80년대에도 활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출발점이 어디일지 한번 만나볼까요? 1980년 9월 17일 나는 헌병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다리를 끌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쥐죽은 듯 가라앉은 정적 속 나를 향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지만 내 시선이 향한 곳은 오로지 한 곳이었어요. 재판장의 입. 입이 나오면 살고 찢어지면 죽으리. 재판장의 입술이 옆으로 찢어지면 사형이었고 입술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무기징역이니 살 것이다. 그러네. 나는 그의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가올 운명을 기대했습니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선 재판관은 내 이름을 불렀고 그의 입이 옆으로 찢어졌습니다. 김대중. 사형.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이요? 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지푸라기랍도 잡은 심정이잖아요. 네. 그 입술 하나의 모양에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이 간절함, 절박함, 맞아요.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라도 네. 뭐 이런 심정이잖아요. 네. 네. 전두환의 신군부가 당시에 김대중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선동죄였습니다. 네. 내란 선동죄.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후가 바로 김대중이라고 신군부가 주장을 했던 거죠. 야. 아, 와. 아, 이건 이렇게 봐도 되게. 저건 정말 명백한 폭력이고 학살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큰 비극적인 현대사에서 네.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우리 군이 진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은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민의 군대인데 네. 국민을 지키지 않았죠. 네. 근데 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배우로 김대중을 지목한 거예요? 네. 박정희가 1979년에 사망한 이후부터 네. 갑자기 유신 체제가 1인 체제였기 때문에 붕괴가 되면서 네. 네. 야권과 학생운동, 그다음에 제야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 중심에 김대중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김대중은 박정희에게도 그랬지만 신군부에게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네. 그래서 신군부 입장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가장 역시 위험한 인물은 역시 김대중이다. 그를 어떤 형태로든 묶어야 되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동자로 엮기 위해서는 내란 음모로 이거를 네. 몰아가야 되는 거죠. 내란을 음모하고 정권을 전복시키려겠다. 이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더라고. 또 나는 고문을 당하되 매 맞는 고문보다도 자만지운 고문을 당했어. 내란 음모 사건의 주모자라고 하는 김대중은 정작 광주 민주화운동을 전혀 몰랐어요. 일어난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됐죠?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네. 네. 그 바로 전날인 5월 17일 밤에 네. 무장한 군인들이 김대중의 집에 와서 네. 김대중을 체포해 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5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그렇죠. 더구나 네, 네. 체포당한 이후에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고문을 당하면서 취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50여일 동안. 끔찍해. 그러다가 어느 날 수사관이 신문 하나를 툭 던져줬어요. 네. 그 신문 기사에 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사가, 보도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김대중은 처음으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구나, 학살이 일어났구나 네. 다 안 거죠. 아니 그럼 그때 알게 된 김대중한테 야 네가 배우잖아 하고 뒤집어 씌웠다는 예, 얘기. 예, 예. 와 황당무계하네요. 예. 김대중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김대중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국제적인 무게감은 이미 네. 70년대에 초반부터 입증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미국, 일본, 심지어 영국, 독일조차도 네.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네. 외교적 압력을 자꾸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차하면 정치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그렇죠. 있으니 이희호 여사에게 네.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건의서를 쓰고 미국으로 망명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살려주겠다. 야 이렇게 많이 저명 인사 27명. 와. 가택연금? 집에 갇혔죠. 돌아오자마자 그냥 또 바로 네. 갇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자마자 가택연금을 시킨 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의도는 네. 사실은 김대중 씨가 귀국한 이후 나흘 뒤에 네. 네. 총선거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김대중을 놔두면 나흘 동안 막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그러면 그 파급력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냥 바로 그냥 가택연금 시켜버리는 거죠. 이후부터 김대중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김대중 집을 동교동에 있는 교도소라는 의미로 동교동 교도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네. 집 밖을 못 나가죠. 네. 그다음에 도청당하죠. 그다음에 우편물 모두 다 검사받죠. 그다음에 집 주변에 경호라는 이름으로 네.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네. 오고 가는 사람 모두 다 체크당하죠. 그다음에 때때로 이제 뭐 경찰이나 담당 지역의 경찰이나 안기부 요원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뭐 자유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 한마디도 편하게 못 하는데. 쉽지 않네요, 진짜. 암시도 엄청나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김대중이 왔다라는 그 자체가 소문이 많이 났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총선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야권의 결집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밖으로 네. 돌풍을 일으켜요, 총선에서. 네. 67석을 얻습니다. 와. 이거는 뭐냐면 네. 70년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미 야당 세력들의 복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7명의 제1야당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정말 진정한 여야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할까요? 와.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그냥 네. 입국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벌써 그러네요. 이런 예. 훈풍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김대중은 개인의 영향력만 키운 게 아니고 그때 자신과 같이 라이벌이었던 또 다른 정치 동지가 있었죠. 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YS. 맞습니다. 네. 김영삼하고 네. 김대중의 정치 세력과 네. 김영삼의 정치 세력을 합쳐서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는 야당이 있고 네. 신민당이 있고 이제 제도 바깥에 민주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세력들을 결집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좀 더 세게 진행하는데 네. 그때 직선제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요. 예. 대통령 직선제 예. 네. 개헌이요? 직선제 네. 개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 국민이 직접 선거에 나서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네. 이걸 이제 직선제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예. 당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가 아니었고 소수의 선거인단만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간선제라고 부르는 네. 그러한 방식의 대통령 선출이 이루어졌던 때인 거죠. 네. 예. 이게 다 이제 그 시작점은 이제 박정희가 10월 유신,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서 직선제를 없애고 이러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걸로 이제 제도를 바꾼 이후부터 계속 전두환 때까지 이 간선제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정권이 선거인단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끌릴 수 그렇죠. 이제 있다는 체육관에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공산당해요. 네네네. 뭐 반대도 없고 그 방식 끝. 그게 부정선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결국 독재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네.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되는 것이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 김대중은 김영삼하고 그러면 이 기회에 창당을 해서 직선제 개헌의 쟁취를 위한 방향을 좀 더 힘을 몰아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김영삼과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에 의해서 희생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숨기려다가 더구나 맞아요. 폭로가 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네. 그래서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조직이 이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라는 겁니다.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가 이제 시민사회 조직인데 김대중, 김영삼은 이 조직의 고문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동시에 민주화 추진 협의회라는 자기 정치적 동지들하고 같이 직선제 개헌 정치 쟁취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여전히 60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계속 실천하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직선제 개헌을 비로소 이뤄낼 수 있게 됐고요. 네. 그 덕분에 이 사건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더불어서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 또는 전환점이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빼앗긴 권리를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나서 맞아요. 1987년이 가서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직접 싸워서 다시 그 권리를 되찾은 거죠. (199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네. 이 대선은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사실 정권 교체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정권 교체들은 대부분 뭐 군사 정변, 쿠데타 아니면 뭐 혁명 이런 식의 어쨌든 정치적 격변에 의한 것이지 네. 그냥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선거를 통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초로 평화적으로 수평적으로 권력을 서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으로서 1997년의 12월의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 같은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정권이 네. 교체됐다는 게 굉장히 진짜 놀랍네요. 너무 오래 걸렸죠. 예.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판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될 때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MF 상황에서 맞아요. 대통령에 당선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은 외환위기 극복이다. 그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을 네.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이제 큰 길을 문을 열어 대표적 댔다라는 업적 거죠. 중에 하나죠. 예, 외환위기. 대표적인 업적이죠. 네. 근데 두 번째로 남북 화해와 협력에 물꼬를 텄죠. 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그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대 보험의 기틀을 명확하게 확립한다. 두 번째,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다. 이거는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의 결과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네.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줬고 그 결과 뭐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뭐 완벽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사실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IMF 때 구조조정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과정이었고 자,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본인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라는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깔끔하지를 못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네. 대통령 재임 기간에. 네. 자, 그런 측면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이제 흔히들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 민주화 사회? 우리가 아는 이렇게 대통령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오늘 얘기한 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뭐 오늘 이 시간에 대하장편 소설을 본 것 같은. 저는 왜 갑자기 숨이 차죠? 네, 굉장히 숨이 찹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더 대한민국의 판을 흔들었던 인물 같으세요? 전 좋고 나쁘고 뭔가를 다 떠나서 네. 박정희가 그래도 음. 뭔가 많은 걸 뒤흔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예. 네, 어떤 진보적인 생각들, 뭐 보수적인 생각들 다 그것들 균형들을 이룰 때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제 새기는 이유는 두 인물이 결국 시대 정신에 부합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시대의 국민들이 가장 어떤 열망했던 것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로서 네. 또 그런 것들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두 대통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한 명은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에 부합했던 인물이고 민주화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정신에 부합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